안녕하세요. 오늘은 19세기 중반 일본이 메이지 시대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변해 나갔을 때 자행되었던 패불 해석에 대한 지식을 공유해 보겠습니다. 패불 해석은 글자 그대로 불교를 폐하고 석가모니를 때려 부순다는 의미입니다. 일본은 1854년 페리의 개항 이후 새로운 국가체제를 만들 당시 기존 구질서와의 단절을 선언합니다. 그들은 기존 질서, 특히 불교를 중심으로 돌아갔던 사회체제를 없애버려야 할 대상으로 설정하고 결국 전국적으로 불교 사찰 및 그 안에 속해 있던 불상, 범종, 불구류, 불경, 그리고 전각 전부를 파괴하는 반달리즘이 거의 7, 8년에 걸쳐 일어납니다. 이 사건은 사회 이데올로기에 의해 조직적으로 자행되었던 문화재 파괴 역사의 대표적인 사례일 뿐만 아니라 또 이때 불교 문화재를 파괴하면서 이루어졌던 행태들이 일제감정기 때 우리 땅에서 재현된 측면이 있어 이를 주제로 만들어 봤습니다. 일제감정기 일제는 갖가지 방법으로 우리의 문화유산들을 파괴해왔는데 그때 이루어졌던 파괴의 근간에 깔려있는 발상이나 아이디어들이 모두 이 1869년 패불해석 시기에 뿌리를 두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럼 먼저 패불해석이라는 사건이 일어나게 된 배경을 보겠습니다. 사실 패불해석은 이미 그 이전 에도 시대부터 전조가 있긴 했었습니다. 히데요시 가문이 몰락하고 도쿠가와가 에도 막부를 열면서 불교는 일본 전 국토에 융성해집니다. 당시 에도 막부는 불교 사찰을 인구 관리 시스템에 활용합니다. 이를 단가 제도라고 하는데 1촌 1사라 하여 마을 1개에 사찰 1개의 조직체를 만듭니다. 그리고 각 가정은 마을 사찰의 단가로 등록이 됩니다. 즉 에도막부는 사찰을 매개로 일본 전 국토의 인적 구성을 속속들이 알 수 있게 됩니다. 당연히 행정제도, 특히 조세 정책을 실행하는 데 있어 사찰은 중요한 정보원 역할을 해줍니다. 그런데 사회적으로 사찰의 입지가 커지고 부가 쌓이다 보니 자연스럽게 승려들의 부패도 진행됩니다. 사찰 소유의 토지에 속한 소장농들을 괴롭히거나 금기였던 육식, 혼인을 하거나 기생과 놀아나기도 하고 도박, 고리대업에 빠지거나 그리고 마을 내 여성을 범하는 등 온갖 추태들이 사회적으로 문제화됩니다. 심지어 승직의 매매도 이루어져 일자 무식인 사람이 스님이 되는 지경에 이릅니다. 1666년 미토본에서 대대적인 불교 철폐가 이루어집니다. 이때 철거한 사찰만 1098개에 달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때까지만 해도 불교 그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탄압책이라기보다는 우후죽순 생겨나는 난입을 막는 억제책에 가까웠다고 봅니다. 하지만 시대가 흐를수록 일본 내 국학, 유학, 그리고 일본 고유의 종교인 신도가 대두되면서 일본국 민족주의, 일본 고유 정신 및 문화에 대한 관심이 증대됩니다. 이런 시대적 사조에 발맞춰 사회적으로 불교에 대한 비판 의식이 거세집니다. 특히 미토본 같은 경우가 이런 민족주의적 사조의 중심지였습니다. 번주 도쿠가와 미츠쿠니는 대일본사를 거국적으로 편찬할 정도로 대표적인 국학주의자이자 일본국 민족주의자였고 그를 중심으로 미토학이라는 불교의 배타적인 사조가 형성됩니다. 결국 1842년 이때를 기점으로 불교 자체를 부정하는 탄압책이 시작됩니다. 미토본은 번뇌 사찰에 대해 대대적인 공출을 강행합니다. 이때 범종 323개, 반종 265개, 총동북 301개 등 금속구를 징발하여 대포를 주저하는 데 사용합니다. 이런 불교 배척의 모습들은 타 지역에도 영향을 주어 사츠마에서도 대포 주저를 목적으로 사찰 내에 금속구 공출을 따라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때까지만 해도 에도막부의 힘이 남아있었기 때문에 개입하여 어느 정도 불교가 보호되었습니다. 쇼군의 명으로 영주에게 불교 탄압을 중단시키고 근신 처분령을 내립니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에도막부는 불교 사찰을 매개로 사회 지배 체제를 운영했기 때문에 불교와 에도막부는 불가분의 관계였습니다. 하지만 에도막부는 일왕을 중심으로 새로운 국가를 만들려는 조낭 양이파와의 싸움에서 패권을 빼앗기면서 역사 속으로 사라집니다. 에도막부의 몰락은 다시 말하면 불교를 보호해 주었던 뒷배가 사라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메이지 신정부는 불교는 보호할 대상이 아니라 새로운 국가 건설을 위해서 없애버려야 할 장애 요소로 여겼습니다. 그들은 불교가 일본 고유의 정신을 해치는 암적인 존재로 여겼고 고대시대 일왕을 구심점으로 도는 재정일치 사회를 꿈꿉니다. 여기서 그들이 신국가 건설에 있어 신도를 선택한 이유는 신도가 효율적이었기 때문입니다. 불교 같은 경우 이미 경전뿐만 아니라 교리가 수천 년에 걸쳐 복잡하게 발전되어 있지만 신도는 교리는커녕 경전도 없는 흰 백지 상태였기에 메이지 신정부 입장에서는 그들 구미에 맞는 내용들을 막 갖다 붙이기에 편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1869년 3월을 시작으로 정부는 12개의 포고령을 내립니다. 이 12개 포고령들은 통틀어 신불 분리령이라고 합니다. 신교와 불교를 확실하게 구분하라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잠시 일본 종교사를 보면 일본은 백제 성왕이 불교를 전리한 이후로 그들 고유의 종교인 신도가 불교와 조화를 이루며 융합되는 신불스팝이라는 특이한 종교 세계가 열려왔습니다. 신사 안에 사찰이 세워지거나 반대로 사찰 안에 신사가 세워지는 등
양자의 구분이 애매한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신들 역시 권연이라고 하여 일본 고유의 신들은 부처가 잠시 일본 땅 현실에 맞추어 모습을 바꾼 것이라는 사고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일본 고유의 신들이 부처이고 부처가 일본 고유의 신들이라는 애매모호한 관계가 생겨납니다. 메이지 신정부는 이런 난잡한 모습을 타개하기 위해 신불 판연령을 내립니다. 판연은 확실하게 해라라는 의미로 신도 내 불교색을 확실하게 배제시키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이 포고령이 내리자마자 4일 뒤에 사찰 연역사 소속 신사 일길대사 신관들이 신사 내에 있는 불구류, 불상, 불경을 전부 불태워버리고 스님들을 쫓아버리는 일이 벌어집니다. 당시 일길대사는 연역사 소속 신사로 그곳 신관들은 스님들보다 한 단계 아래에 있었고 학대당해 왔기 때문에 정부 포고령을 계기로 그동안 쌓아온 화를 전부 풀어낸 것입니다. 이 불교 사찰 테러 사건은 곧 전국으로 퍼져나가고 패불회석 시대가 시작됩니다. 이때 제일 당황했던 것은 신정부였습니다. 애초에 그들의 목적은 단지 불교색을 배척하라고 말한 것이었는데 대중은 그것을 전부 파괴해버려도 된다라고 확대 해석한 것입니다. 당황한 정부는 다음과 같은 포고령을 내리기도 합니다. 옛날부터 승려와 신관은 얼음과 숯처럼 사이가 좋지 않았다는 것을 안다. 그러나 신불 분리령이 발표되고 나서 신관들이 갑자기 권위를 얻은 듯 행동하며 사사로운 분풀이를 해대고 있다. 이런 행태는 새로운 국가 건설에 방해만 될 뿐이다. 오늘부로 불상이나 불구를 제거할 시 상부에 물어본 뒤 하여라. 결코 조악한 행동은 허락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미 커져버린 불씨는 걷잡을 수 없이 번져만 가고 1876년 종교 자유령이 내려질 때까지 계속됩니다. 물론 정부도 에도 시대를 거치며 커져버린 불교의 힘을 약화시킬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크게 개입은 하지 않습니다. 패불해석이 심각하게 일어났던 곳은 아무래도 메이지 신정부 인사의 주축을 이루었던 사츠마번과 조슈번에서 격렬하게 이루어집니다. 특히 사츠마 같은 경우 영주 가문에서 조상 대대로 묘지 장소 및 위패를 모시는 곳으로 이용해왔던 복창사를 폐지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현재와 같이 사츠마 가문 무덤이 학교 뒤편에 있는 기괴한 풍경이 탄생하기도 합니다. 15대 당주인 시마즈 타카히사는 불교를 믿지 않는 자는 우리 가문에서 축출하라 라고 할 정도로 불교와 밀접한 관계를 맺던 시마즈 가문이었으나 그들은 가문의 원당 사찰을 본보기로 폐지하고 영진의 모든 사찰을 파괴합니다. 당시 전국적으로 일어났던 패불해석의 양태를 보면 일정한 특징이 있는데 큰 번보다 작은 규모의 번들에서 더 심하게 이루어진 경향이 있습니다. 아마 큰 번 사이에 끼어 권력자들의 눈치를 보는 지정학적 특성에 기인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특히 사츠마와 조슈번 주변의 번들이 그러하였습니다. 몇 가지 사례를 보면 1870년 미야자키현 이만 복사의 경우 승려들을 발로 차서 절벽에서 떨어뜨리고 불상, 불구류 등을 그들의 시체 더미가 쌓인 곳에 집어 던지기도 했습니다. 나에기 현의 경우는 잔인을 넘어서 엽기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찰 내 목조 불상들을 불태워서 목욕탕 물을 데피고 승려들을 강제로 들어가게 했습니다. 섬 지역의 경우는 더 심각한데 100%의 파괴율을 보여줍니다. 남큐슈에 있는 노가도현의 경우 사찰 1066개가 전부 철거당합니다. 다른 특징으로는 패불해석이 실용주의적인 목적으로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앞뒤 안 가리고 무조건 파괴하는 모습이 대부분이긴 하지만 부분적으로는 파괴 속에서 실용성을 챙기기도 합니다. 1872년 정부에서는 학제를 반포하여 전국에 소학교 설치령을 내리는데 이때 사찰 전각을 해체하여 학교 건물로 짓기도 합니다. 대표적으로 계지학교의 경우 사찰 3개를 폐사시켜서 만든 것입니다. 그 외 석불 혹은 사찰의 석조물들을 전용하여 서양식 돌다리를 짓기도 하고 각종 금속구들을 녹여 서양식 건물을 짓는 건축 자재로 쓰기도 합니다. 마지막 특징으로는 패불해석을 주도했던 인물층인데 당시 소위 낭인들이라 불리는 하급무사들이 이 파괴운동을 이끕니다. 번교라고 각 번에서 무사를 양성하기 위해 만든 교육기관이 이 파괴운동을 추진하는 네트워크 역할을 합니다. 이 혈기왕성한 젊은 무사들은 조낭양이 국학에 경도되어 앞뒤 안 가리고 사찰을 파괴해댑니다. 필요에 따라서는 승려들을 서슴없이 죽이기도 합니다. 오키현 같은 경우는 외딴 벽지인데 시골 청년들이 정의당이라는 조직을 만들어 그 지역 사찰들을 파괴하고 그 잔해 위에 똥오줌을 싸대는 야만적인 모습도 보이기도 합니다. 이런 역사를 보면 무식과 신념이 만나면 폭력성이 증폭된다는 말이 틀리지 않다는 것을 느끼게 해주는 대목입니다. 이런 혼란의 시대였지만 한편에서는 불교 문화재들을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하기도 합니다. 몇 개 사례를 들어보면 1194년에 세워진 고찰 감흥사에서는 주지스님이 미리 손을 써 장독대에 불상들을 숨기기도 하였고 정행사의 요광스님은 정보력을 이용하여 정부에서 신불 분리령 내린 것은 들었어도 불상 파괴하라는 내용은 듣지 못하였다고 논리적으로 설복시키기도 합니다. 달순이라는 스님은 칼을 들고 같이 죽자고 달려들어 파괴자들이 도망가기도 하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고위 가문의 여성들도 불교 문화재 구세주 역할을 하였는데 아무래도 정보가 빠르다 보니 미리 사찰에 언지를 주어 불교 문화재들을 미리 피신시킬 수 있게끔 합니다. 코마츠 타테와키의 부인 생가가 겐신이라는 유명 고승이 만든 아미타 열애상을 남편 몰래 구출해낸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일반 서민들도 은밀하게 불교 문화재 구제에 앞장서기도 합니다. 교토의 경우 정부가 신식다리를 짓기 위해 후시미에 있던 보탑사에서 금속류를 공출해댔는데 그들이 의보주까지 뜯어가려고 하자 시민들이 반발합니다. 정부에 미친 짓거리 좀 그만하라고 항의를 해 그때 이후로 교토에서는 파괴 행위가 주춤해집니다. 카도야라는 어물장수는 자신의 사비를 털어 고찰에 불상들을 구하기도 합니다. 다른 예로 나라현 같은 경우 오늘날에 사슴이 많은 것으로 유명한데 당시 사슴들도 불교 요소라 하여 그 많던 사슴들의 고기 파티가 열리기도 합니다. 보다 못한 일부 시민들이 보호단체를 결성하여 나라 사슴이 멸종될 뻔한 것도 막습니다. 이 외에 좀 특이 사례이긴 하지만 순전히 운 좋게 위기를 면한 문화재도 있습니다. 현재 일본 국보로 지정된 흥복사 5층 목탑입니다. 당시 목탑은 단돈 25엔에 팔렸는데 현 시가로 따지면 100만원도 안 되는 돈입니다. 이 목탑의 구매자는 목탑을 해체해서 거기서 나온 목 자재들을 팔라고 한 가지 방법을 고안합니다. 거대한 그물을 목탑 위에 씌어 인력으로 무너뜨리려는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꿈쩍도 하지 않자 그냥 불로 태워 거기서 녹아나온 금붙이라도 팔려고 했었는데 이번에는 인근 주민들이 반대합니다. 불씨가 옮겨 우리 집 태워버리면 어쩔 거냐고 난리를 칩니다. 결국 방치되다가 패불해석 시대가 끝나고 다시 불교 문화재들이 보호의 대상으로 인식 전환되면서 오늘날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1876년 정부의 종교 자유령이 내려지고서야 일본 불교계의 암흑기인 패불해석 시대가 종식됩니다. 에도 막부 시절 9만 개에 달하였던 사찰의 50%가 사라집니다. 현재 세계 유명 박물관이나 미술관에 일본의 오래된 불상들이 소장된 경우가 있는데 모두 이 사건의 영향으로 유출된 것들입니다. 워낙 이때 파괴된 불교 문화재들이 많다 보니 현재까지도 그 정확한 수치를 모른다고 합니다. 파괴 당시 사찰이 보유한 재산 목록 대장까지 불타버려 뭐가 사라져 버렸는지 알 수가 없다고 합니다. 현재 밝혀진 일부 사례들을 통해 상상 이상의 보물들이 많이 없어졌겠구나 추측만 할 뿐입니다. 이들이 파괴한 문화재 중에는 한국 문화재들도 다수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10중 8구 고려시대 왜구, 조선시대 임난을 통해 유출된 것들로 보이는데 시마네 현의 사찰 파괴 당시 유불이 상당수 소실되었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기록에 조선 반도에서 흘러들어온 불상이라 나와 있으니 우리 문화재였던 것입니다. 패불해석의 다른 영향으로는 암흑기에서 살아남은 사찰들이 비대해지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소실된 사찰에서 살아남은 문화재, 재산이 전부 생존 사찰로 기속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오래된 불상이 유입되어 본래 모시고 있던 보존부를 바꿔서 모시는 현상도 일어납니다. 가끔가다 일본 사찰 중에 건물에 비해서 보존불이 상당히 큰 경우가 있는데 이게 모두 패불해석 사건 때문에 일어난 현상입니다. 여기서 잠깐 살아남은 사찰들은 왜 살아남았냐고 의문을 가질 수 있는데 우선적으로 천령을 이유로 꼽을 수 있습니다. 천령은 에도막부에 직속되는 직할지를 의미합니다. 즉 치해법권 구역으로 지방 다이묘들은 잘못 건드렸다가는 심각한 정치 문제로 비화될 수 있기 때문에 애초에 이곳은 손을 안 댑니다. 이것이 결과적으로 불교 문화재들의 피난처 역할을 해줍니다. 이 외에도 지역에 따라서 그리고 지방 영주의 성격에 따라서 소극적으로 패불해석이 이뤄진 곳들도 다수 있어 오늘날까지 일부 불교 문화재들이 그나마 현존할 수 있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패불해석 사건 이후 일본에서는 과거 대대적인 불교 문화재 파괴에 대한 반성으로 1897년 고사사 보존법이 만들어집니다. 문화재 역사에 참 아이러니인데 문화재는 파괴를 통해 보호제도가 강해지는 악순환의 고리를 항상 보여줍니다. 하지만 일제시대 당시 우리 문화재는 그들이 만든 문화재 보호제도의 예외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식민지 전락 이후 지방 관아, 궁궐 정각 등 고건축물들이 해체되어 학교, 경찰서, 우체국 등과 같은 공공기관, 일본 신사 등으로 전용되는 모습들이 비일비재하게 이루어집니다. 개인적으로 이런 형태의 문화재 파괴를 가능하게끔 만든 발상 아이디어가 모두 과거 본인들이 패불해석 시대에 자행했던 수법들을 그대로 모방한 것이라 생각됩니다. 재밌게 보셨습니까? 다음에도 새로운 정보의 공유를 위해 더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